네, 직업과 청렴윤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직업과 관련된 이제 윤리적인 그런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이 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동서양의 직업관이 이 수능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직업에서 이 직은 이 직은 우리가 직위할 때 그런 직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직자와 그 다음에 생계 유지를 뜻하는 업이 합쳐지는 말로써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직업은 이 서양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의 직업의 기능으로서 생계 유지와 그다음에 자아 실현, 그다음에 사회 참여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거는 이 동양의 직업관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서양의 직업관, 이 둘이 시험에 수능 모의고사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양의 직업관으로서는 이 유교, 주로 유교가 나옵니다. 1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이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 새 사상가가 나오고 이 지금 새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1단원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맹자와 순자는 이 공자를 뜻을 계승합니다. 얘네 둘은 공자를 계승해요. 그래서 공자가 강조한 이 정명사상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한 게 이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직업관은 이 공자의 정명, 바를 정자의 이름 명자, 이 정명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정명은 한자 뜻풀이로는 이름 명자, 이름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공자의 이 정명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옛날에 어느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 논어에 이제 공자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공자, 너가 만약에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먼저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정명부터 먼저 바로잡겠다. 이름을 먼저 바로잡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군 신신 부부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자가 말할 때 우리의 각각의 이름에는 각각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한다면 이 교는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가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교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효천고에 있는 교사들이 전부 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을 뭐 자유롭게 뭐 자습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효천고라는 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혹은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그 사회의 각각의 직업,
직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이제 왕이 바로 잡아주고 그 직분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이름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왕이 제대로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정명, 이름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각각 사회 구성원들이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명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명을 주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맹자와 순자는 이 정명을 강조해요. 근데 이 정명에 대한 이 지금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단원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맹자는 성선설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사덕과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보는 맹자와 성악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래 우리 인간은 뭐 사덕, 사단 이런 거 하나 없이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자기한테 편한 걸 추구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성선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과 의를 강조하는 게 맹자고, 그 다음에 욕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인의 예를 통해서 이 악한 본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성기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의로 예로서 교화시켜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악한 본성을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살펴보면 맹자에게 있어서 이제 정명은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했을 때 선비계급과 일반 백성을 뜻하는 대인과 소인은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인, 선비계급인 대인은 주로 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노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일반 백성인 소인은 육체노동으로서 당시 생산 수단이었던 농사를 지어야 되고, 선비계급은 이제 그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지혜를 갈고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계급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고, 그래서 이 대인과 소인의 일을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분업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반 백성의 계급인 노력자는, 힘을 쓰는 노력자는 농사를 지어서 기본적으로 누굴 먹여 살려야 돼요? 노심자, 선비 계급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 선비 계급인 그 대인, 노심자는 이제 정신노동으로서 정치 혹은 전문직,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서 소인, 일반 백성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각자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호 둘의 보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맹자는 이 왕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 왕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군자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농사와 관련해서 뭐 농사에 뛰어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될 본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각자의 상호 보완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1단원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직업을 통해 이제 항상과 항심,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원에서 배웠다시피 항산이 일정한 생업을 뜻하고, 이 일정한 생업이 생계 유지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 일정한 생업 생계 유지가 되어야 항심, 도덕적 마음이 생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생계 유지를 필요한 이 직업 활동을 굉장히 강조했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자인데요. 이 순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신분은 아까 말했던 순자가 강조한 이 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직업이라는 것도 희소가치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직업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이 직업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에 맞게끔 이 직업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직업은 어떻게 분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를 중시한다 해서 이 예가 질서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업 분배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분배되어야 된다. 적성과 능력에 따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하게 하고 하는 일의 질서를 마련해서 재능과 기술에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야 잘 다스려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예를 통한 직업의 분배, 그리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의 분배를 강조한 게 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장인 정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인 정신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서 자기 일에 뭐 긍지를 가지고 평생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장인이라 부르죠. 그런 장인 정신 또한 동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업관이다 라는 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서양의 직업관인데요. 자, 서양의 직업관에 고대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플라톤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각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고유의 기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의 인간이 있고, 은의 인간이 있고, 동의 인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금의 인간은요, 기능적으로 이성의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을 금의 인간이라고 하고, 은의 인간은 기계 해가지고 이 기계란 뭐 적절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용기의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은의 인간, 기계라고 하고, 그런 기계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은의 인간, 동의 인간은 인간의 욕망의 기능이 탁월한 사람들을 동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인간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일정 비율이 많은, 그러니까 금의 인간은 이성의 비율이 높은 사람, 은의 인간은 기계의 비율이 높은 사람, 동의 인간은 욕망의 기능이 높은 사람을 동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덕을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하죠.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덕을 지혜라고 부르고요.
기계의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된 덕을 용기라고 부르고, 이 절제는 해당하는 덕이 없지만 이 전체와 관련해서 절제라는 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지혜, 용기, 그리고 욕망의 여기 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욕망에는 해당하는 덕이 없고 이 절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각각의 지금 이렇게 지금 각각의 고유한 타고난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지금 금의 인간 이성이 탁월한 지금 사람은 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 은의 인간 적절한 감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이제 수호자,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같은. 그다음에 동의 인간 욕망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많이 생산하겠죠.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타고난 고유의 기능에 따라 어때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구별이 되고 그렇게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이 해당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이렇게 있을 때 각각 이제 통치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수호자는 용기를 잘 발휘해야 되고 지금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니까 수호자는 어때요? 통치자를 넘보면 안 되고 생산자는 수호자를 넘보면 안 되고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고유한 기능이 잘 발휘돼서 이제 전체적인 덕으로서 이 정의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이 덕이 실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을 나라 전체의 덕으로서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 통치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도 이성을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 플라톤도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저 앞에 이단원에서 배워야 됐지만 아직 안 배운 이 사람 이성주의자, 이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지금 기능 중에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어떻다? 열등하다라고 본다.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의 이 지금 지혜를 통해서 이 수호자에게든 알맞은 용기를, 생산자에게든 알맞은 생산량을 이렇게 그 통치해야 된다라고 봐요. 잘 지도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 나라가 올바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탁월한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철인 통치를 강조한다 라고 보는 게 플라톤의 직업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세 그리스도에서 이 교황의 힘이 나라의 왕보다 힘이 셌던 이 중세 시대에 이러한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동은 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벌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신이 절대 최초로 만든 이 아담과 이브가 신이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먹었죠. 그죠? 먹어서 벌로서 지금 다양한, 지금 우리가 지금 생에 있어서 다양한 벌을 받는다라고 보는데, 그 벌로서
그 죄를 원죄라고 하죠. 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죄 차원에서 원죄에 대한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량을 만들고 그 생산량을 만들어서 근데 이 노동이 굉장히 힘들죠. 지금도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내일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죠. 그래서 지금 저녁 10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저녁 10시. 저녁 10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면서 잠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고생하면서 수업을 만들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속죄고 그 다음에 벌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동이라는 게 어떻다? 직업생활이라는 게 힘들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땀을 흘리고 뭐 고통을 받고 하면서 평생 이렇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라는 걸 통해서 지금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칼뱅이 나옵니다. 칼뱅은 중세의 붕괴를 의미할 때 이 종교개혁자예요. 당시 중세의 끝을 보면은 이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종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발행하죠. 너가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 일정 돈을 내면 그 죄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의 타락이 좀 심했을 때 이 종교를 개혁하고자 등장했던 사람이 칼뱅과 루터입니다.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면서 이 자신의 직업관을 설명을 하는데 이 직업 소명은 이 신의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앞에 그 직업의 뭐 의미 지금 콜링을 뜻합니다. 불러요 신이. 자, 신이 부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 그 인간의 그 양심의 속삭인 양심의 부르심 해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신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지금 이 종교의 타락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를 설명하자면 당시에 이 중세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라고 봐요. 귀천이 있다라는 말은 귀하고 천하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는데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다. 여기서 말한 귀한 직업은 주로 성직자, 이 종교와 관련된 직업들을 귀한 직업이라고 봤고요. 나머지 종교와 관련 없는 그러한 직업들은 전부 다 천한 직업이라고 봤어요.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하겠죠. 얘네들은 이 지금 당시 그 입장 보면 이 성직자가 아닌 나머지 직업들은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직업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겠죠. 사회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겠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직업이라는 칼뱅이 나와서 어떻게 주장했냐? 이 직업이라는 것도 이 개인의 직업도 누가 준 거다? 신이 준 거다.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직업도 우리 신이 계획을 통해서 전부 다 한 명씩 한 명씩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서 명령을 한다라고 봅니다. 양심을 통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개인의 직업도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귀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주신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 이러한 이익들도 전부 다 신이 준 거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월급도 뭐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직업도 신이 줬듯이 이 월급도 어떻게 보면 신이 이제 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 월급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그리고 금욕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강조합니다. 하기 때문에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으로 부를 축적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신이 허락한 축복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칼뱅의 이러한 직업 소명설의 기본 입장이 나중에 중세가 몰락하고 나서 근대의 자본주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칼뱅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뭐라? 다 지워버렸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만든 사람이죠. 사회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와요. 하면서 이 직업이라는 것도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본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시 이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비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비판합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생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장형 혹은 분업형 노동이죠. 자, 당시 이 자본주의 발달은 이 근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을 하던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방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가방 하나를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가방의 끈을 만들고, 한 사람은 가방 뚜껑을 만들고, 한 사람은 가방 본체를 만들고, 한 사람은 뭐 가방의 로고를 만들고 해서 이걸 하나 다 더해서 가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 사람들한테 뭘 줘요? 이 지금 자본가가 이제 월급을 주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 가방의 완제품에 대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장인 정신처럼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질까, 이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긍지, 이런
거를 가질까요? 안 가지겠죠. 왜냐면 이 가방에 뭐 본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가방이 뭘 만들어낸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현대 사회에서 그 제일 비싼 가방 브랜드가 에르메스 가방이죠. 이 에르메스 가방은 장인이 한 가방을 이 장인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재부터 원재료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이 한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재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선택해서 사장한테 허락받고 사장이 허락받으면 그때부터 끈 만들고 끈 만들면 이제 사장한테 검사 받고 사장이 괜찮다면 로고 만들고 본체 만들고 이걸 다 한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가방이 다 만들어지면 이 가방 안에 로고에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요. 이 장인의 이름을. 자, 그럼 어때요? 이 완제품에 대한 이 장인의 긍지는 엄청 높겠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근데 이런 지금 공장형 분업형 노동은 이 노동을 통한 이제 자아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본질 혹은 자아죠.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인데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은 이런 식의 지금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하는 노동 소외를 발생시킨다. 이 노동에서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이 노동에서 항상 누구만 이득을 봐요? 누구만 이득을 보냐라고 했을 때 사장, 부르주아만 이득을 보게끔 만든다 라고 보면서 이 노동에 있어서 노동소외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직업관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직업윤리의 청렴이 나오는데 이 지금 내용 중에서 간혹 이제 비문학 독해 수준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4번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한 집단이죠. 그래서 재화, 상품과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직체로서 기업가와 근로자로 구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가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상호 동반자의 관계로 이제 이윤을 추구하고 이 사회윤리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금 이해관계를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제도를 마련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이 지금 밑에 거를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기업의 책임의 유형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을 소극적 책임과 적극적 책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극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말하고 이 지금 적극적 책임은 이윤 추구 후에 얻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책임을 적극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 그래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이 기업은 항상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법적 책임,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소극적 책임이 있고요. 적극적 책임에는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근로자의 인간적인 대우와 복지, 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항상 지켜야 되고, 이제 판매에 있어서 고객에게 친절과 배려, 그 다음에 불량 제품에 대한 리콜, 이런 것들 해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옳고 정당한 공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윤리적 책임이 있고, 자선적 책임은 이제 이 지금 기업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이 있어야만, 혹은 이 국가에 지금 많은 소비자가 있어야만 이 기업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회 기부 활동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공익을 위한 자선 활동을 힘써야 된다라는 자선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회적 책임, 적극적 책임에 대한 이 프리드먼과 에로우의 각각의 입장이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드먼은 합법적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를 넘어서, 그러니까 소극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개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 왜 이런 것들은, 이 적극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어서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플리드먼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이윤 추구와 관련된 자유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소극적 책임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윤 추구 결과에 있어서까지는 굳이 기업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프리드먼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에로우라는 사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기업의 적극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 기업과 소비자가 있는 우리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 소비자가 있어야만 기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업도 어떻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간혹 이제 비문학 독해 수준, 그러니까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나옵니다. 이 우리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정약용 내용도 간혹 요새 비문학 독해 수준으로 나오는데 간혹이 아니라 요새 좀 많이 좀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목민심서 쓴 사람이죠. 이 목민관으로서 그 목민관이 공직자거든요. 이 공직자로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둔 책을 목민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민심서에 뭐가 나오냐? 청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청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청렴이란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백리 정신을 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하는데, 강조하는데 이 목민관이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 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우대한다 라는 말. 그리고 선공후사,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 라는 말. 그 다음에 살신성인, 내 몸을 희생해서 뭐한다? 인을 성취한다. 인을 실현한다. 그 다음에 여민동락, 그래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라는 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유교의 사자성어가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게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